자, 계속해서 책 2권 자본의 본질과 축적과 투입에 대해서 오늘은 제 4장 스탁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 딱 나쁜 놈들이죠. 돈을 버는 거고 이자를 받는 놈들 나쁜 놈들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을 않고도 이 사람들은 소득을 얻는 얄미운 사람들이고 늘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돈 꾸고서는 그냥 배째라 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워요. 사람 심리 다 똑같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은행이 미워요. 돈 빌릴 적엔 고맙고 갚을 적엔 미워요. 뭐 어쩔 수 있겠어요? 본심이 그런 걸. 하지만 우리가 뭐 개개인적으로 밉냐 이쁘냐 뭐 이거에 가지고서는 어떤 체계를 얘기한다거나 체계를 설계한다거나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스탁은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항상 자본으로 여겨진다. 그렇죠. 직접 가게를 여는 대신에 가게를 여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쉐어를 일정 지분을 요구해야죠. 안 줄 것 같으면 안 빌려주면 그만이고요. 당연히 만기에는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돈 떼이는 걸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없죠. 그때까지 빌린 사람으로부터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 만약에 100만 원 빌려주고 1년 있다가 100만 원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이거나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뭐든지 세상에 그 만물의 이치, 기브 앤 테이크. 돈을 빌려준 대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빌린 쪽에서는 그것을 자본으로 쓸 수도 있고 소비해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사회도 똑같아요. 대부분 99.99%는 자본으로 쓰이는 데 쓰여요.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는 곳은 거의 그래요. 그 다음 이 젊은 아가씨들 그 가방 사느라고 돈 사금융에서 많이 빌리죠. 소비해 버리려고 빌려요. 자본으로 쓰면 생산적 노동을 고용하여 쓴 만큼의 가치를 재생산하고 자본을 대체하는 거에 더해서 추가로 생산물을 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빌린 돈이 자본으로 쓰이면 그 자본을 대체하고도 남을 추가적인 생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자본은 자본대로 있고 이자도 낼 수 있게 되죠. 나중에 만기가 돼서 돌려줄 수도 있고요. 이 이익이 10년 만기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이익 규모가 자본금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익만 가지고 처음 빌린 자본금을 갚을 수도 있어요. 이 빌린 돈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런 사업은 영위를 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린다는 행위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에요. 빌린 사람으로부터도 빌려준 사람에게도 그 다음 이 사회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돈 빌려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저도 싫어요. 소비하는 데 쓰면 빌린 것을 복구할 수도 없고 이자도 낼 수 없어서 다른 소득원을 헐 수밖에 없다. 자, 젊은 아가씨들이 그 루이비통 사느라고 사금융에서 200만 원 빌려요. 근데 그 200만 원을 가방을 샀는데 갚아야 되잖아요? 뭘로 갚아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갚을 돈이 있었으면 그 돈으로 처음부터 가방을 샀겠죠. 그럼 무슨 생각이냐? 자, 그럼 이렇게 다들 멍청해서 이런 생각으로 돈을 빌리냐? 그건 아니죠. 일단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야 돼요. 일단은 사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원금을 굳이 요구 안 하고 평생 이자만 계속 내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2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리 10%다 그러면은 20만 원이고 20%다 그러면 40만 원이고 30%다 그러면은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은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면 너 가방 살 수 있다. 대신 그 5만 원은
거의 평생이다. 이 5만 원을 더 이상 내기 싫으면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라. 근데 뭐 굉장히 큰 이자이긴 맞는데, 이자인 건 맞는데, 당장 가질 수 없는 가방을 일단 가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솔깃하죠. 이건 뭐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어리석은 소비만 예를 들면 그런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소비도 있어요. 가령 갑자기 다쳤어요. 근데 굉장히 신용이 나빠요. 그러면 은행은 신용이 나쁜 사람한테는 절대 안 빌려주죠. 그 신용이라는 거는 능력치 더하기 계획인, 능력치, 계획, 그 다음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그런 돈 갚는 거에 대한 성실함,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면 신용이 나빠질 수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죽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금융 굉장히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성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저도 미워요. 자, 빌려주는 쪽에서도 안정적인 원금 회수와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빌린 돈을 재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쓰려는 근면한 사람에게 빌려주려 하므로 소비를 위한 대출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소비를 위한 대출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이 국가 전체의 대출 규모에 비하면 소비를 위한 대출은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사회 문제는 이 소비를 위한 대출이 거의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여겨질지는 몰라도 사실은 극소수예요. 금이든 종이든, 금쪼가리든 종이쪼가리든 빌리고자 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들이다. 소비하려고 빌리면 소비할 것을 살 테고, 투자하려고 빌리면 노동이나 기계, 원재료 등을 살 것이다. 마찬가지로 빌려주는 것도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가진 가치를 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스탁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생산물에 일정 지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자다. 말이 자꾸 이렇게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 하니까 이제 복잡하잖아요.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그거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대하는 수익이 없을 것 같으면 돈을 왜 빌려주냐? 돈 쓰는 값이다. 돈 쓰는 값, 돈 사용료라고 보면은 너무 다 간단 명료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 빌려준 돈이 생산에 기여를 하므로 그 생산물에 대한 일정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설명이고, 그다음 기브앤테이크적인 설명으로는 빌려줬으니 돈 사용료 내라. 뭔가 줬으니 내놔라. 빌려주려는 스탁의 양이 증가할수록 스탁의 사용료인 이자는 줄어든다. 이 사회 전체적으로 빌려주려는 그 대출금이, 대출해주려는 그런 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스탁의 사용료인 이자는 줄어드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이는 단순히 공급이 늘어서 시장 가격이 내려가는 원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부분도 있어요. 은행끼리 경쟁을 하죠. 그 이자율 가지고 경쟁을 해요. 어떤 곳은 지금 2.7%에 빌려줄게요. 이러고 어떤 곳은 2.5%에 빌려줄게요. 이게 단위가 크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은행끼리 경쟁을 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본끼리의 경쟁으로 이익률이 떨어져서 지불할 수 있는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이익률이에요. 이익률. 어떤 사업을 해서 내는 이익이, 자, 1억을 빌려서 다달이 100만 원 이익을 기대하는데 이자가 110만 원이라면 애초에 그 돈을 빌릴 이유가 없겠죠. 그죠? 1억을 빌려서 내가 100만 원의 이익이 기대된다 그러면 이자로 낼 수 있는 부분은 맥시멈 90만 원, 99만 원까지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자본이 늘어나면, 이게 이제 이익률이라는 거는 자본끼리 경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노동자도 계속 스카우트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익률은 떨어져요. 1억에 100만 원을 이익을 기대하다가 1억 원씩 대출받은 사람이 주변에 100명이 있고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면은 내 이익률은 떨어져요. 가격을 내리고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5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쳐봐요. 처음 100만 원 기대 이익에서 50만 원 이익으로 떨어졌다 쳐봐요. 그러면 90만 원 이자다? 못 내죠? 안 와요? 자,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뭐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 자, 이익률이 우선이다. 이익률에 맞춰서 이자율은 정해지게 돼 있다. 이익률이 떨어지면 이자율도 점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정해진 이자율, 떨어진 이자율 내에서 이제 은행끼리 이제 아주 작은 이제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죠. 어떤 나라에서는 대부업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왜? 밉잖아요. 모두가 미워하거든요. 근데 그 왕이나 어떤 정치인들 입장에서 뭐 이 대부업자들을 뭐 이뻐할 리 있나요? 자기들도 돈 빌렸는데. 그러니까 다 괴롭히는 거예요. 다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든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고, 돈은 그렇죠. 돈 이꼬로 우리가 사는데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모두 돈을 가지고 얻는 거니까 돈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빌리려면 사용료를 내야죠. 법으로 아무리 금지해봤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그 다음 고리대금업만 번성하게 되면 마약 얘기해볼까요? 마약 법으로 아무리 금지해봤자 사라지기는커녕 깡패들만 번성하게 되죠. 그런 거예요. 돈의 사용료에 더해 고리대금업자가 법을 어김으로써 갖게 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까지 치러야 된다. 마약의 사용료에 더해 깡패들이 법을 어김으로써 갖게 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건데 비싸지기만 하는 거예요. 법으로 이자율을 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가장 낮은 이자율보다 낮게 정하면 대부업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자율이라는 거는 이익률에 근거해서 저절로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인데 이거를 강제하잖아요. 뭐 최저임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제하면 아까처럼 깡패들이 득실을 하듯이 그런 왜곡된 잘못된 나쁜 쪽으로 영향을 계속 미치게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자율을 법으로 정할 것 같으면 어디 선에다 정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낮은 이자율과 같으면 저신용자들은 그 가장 낮은 이자율에다가 법으로 정해놓으면 저신용자들은 돈을 못 빌려요. 최저임금 같은 얘기예요. 생산성이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생산성이 10,00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취직을 하더라도 어떤 불법적인 곳에 이상한 곳에 가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로는 돈을 못 빌려주겠다라는 사람들이 밖에 없으니까. 뭔가 불법적인 사람,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거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이때의 이자율은 통상의 이자율에 더해서 빌리는 사람의 저신용에 대한 비용과, 그죠? 통상의 이자율이 있죠? 시중에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0%예요. 근데 10%로는 이 사람이 이자를 못 빌려요. 돈을 못 빌려요. 왜냐? 신용이 나쁘니까. 그러면 이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면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20% 받고 빌려줄 텐데 법으로 정해놔서 못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저신용에 대한 비용 20%에다가 그걸로 원래는 법이 없었으면 20%로 끝날 것인데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걸리면 감옥 가야 된다. 그러니 감옥 가는 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비용까지 너는 내야 된다. 그래서 40%를 매겨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돈이 필요한 이 사람은 40%니까 안 써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40%라도 써야만 하는 사람은 또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시장의 가장 낮은 이자율보다 다소 높여서 정하게 된다. 땅값은 이자율에 따르게 된다. 이자율은 이익률에 따른다 그랬죠. 땅값은 이자율에 따릅니다. 처음에 땅 임대료를 논할 적에는 땅값은 이익률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자본 이익률에 이자율이 따르게 되고 그 이자율에 땅값이 따릅니다. 왜냐? 돈 가진 사람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땅을 사서 임대를 놓거나 돈을 직접 빌려줘서 이자를 얻으려 하게 되는데 직접 사업을 안 하면은 똑같죠. 지금이랑
임대를 놓거나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려 하죠. 근데 땅은 소득이 이자보다 다소 낮더라도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하게 되면서 이자율과 균형을 유지한다. 어느 나라든 월세를 보면은 이자율과 정확히 연동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느냐, 월세를 내느냐 비교를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맞춰집니다.